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선교사 고령화 시대에 이미 역동적으로 선교하기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15년 후면은 아까 제가 우리 교단 선교부들의 선교사들이 중간 연령이 54세쯤 됐다. 그 말은 결국 이제 한 15년, 6년 후가 되면은 현재 선교사의 절반 정도가 은퇴를 하는데 중도 탈락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15년이 아니라 한 12, 13년 혹은 짧게는 10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또 그다음에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그 비자발적 출국들이 대거 일어나는 가운데서 중도 탈락하는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생길 것 생각한다면은 10년 후가 어쩌면은 선교사 수가 급감하는 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2000년 당시에 전 세계 선교사 수가 4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 38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전체 미국 선교사들의 은퇴 등으로 미국 선교사들의 숫자가 90% 정도가 줄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적의 선교사들이 제가 미국을 2019년에 가보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자기들은 줄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조사했던 게 뭐냐면은 실제로 미국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의 3분의 2가 사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제3국 사람들 혹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미국 선교단체 안에 한국 출신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단하고 가장 긴밀하게 또 우리 제메사하고도 긴밀하게 되어 있는 교단 중에 미국 교단 중에 하나가 PCA입니다. 미국 북장로 교회인데 이 PCA는 놀랍게도 그 선교 본부장이 닥터 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지금 이제 올해 만 3살 됐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중간 연령이 낮은 지역들이 아프리카 같은 이런 데입니다. 또 아시아 같은 이런 데입니다. 이런 나이가 적은 이런 지역에 대부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 때 고령화 됐다는 거, 사이가 자꾸 어려워진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것만 있냐?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슬람 난민들 가운데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슬람 국가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갇혀 있을 때는 마음대로 전도를 못했지만 바깥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마음대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위험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놀랍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 성장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것은 세계기도정보 2015년 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구의 기독교 성장률이 연평균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즘 말하는 언택트 미션도 포함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난민들은 이동 방향이 기독교가 억압된 지역에서 자유적으로 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선교적 기회가 이른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난민 사역의 골든 타임 뭐냐? 5년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살면서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그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착하기 전에 도움을 주고 친구를 맺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 사람의 해외 정착의 어떤 그 운명을 결정한다 할 정도로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황금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많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반구 기독교의 부흥. 2020년 전 세계 교회 80%가 남반구에 위치한다. 이미 사무엘 젠킨스라든지 또 라민 산네 같은 이런 분들이 또 뭐 저기 기독교 국가 크리스텐덤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전에 주로 이제 그 백인의 어떤 그런 이성 중심적인 그런 선교에서 이제는 또 남반구에 있는 신자들의 그 열정적인 그런 선교, 또 영성, 어떤 그 성령의 강력한 그런 어떤 그 개입을 초청하는 이런 식의 선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거기다가 성경 번역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경이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번역이 시작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이제 그 파라텍스트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 요즘 경험하고 있는 구글 번역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2018년에 특별히 그 번역 기계식 번역에서 소위 뉴럴 저기 그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신경 번역 같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많이 정확도가 높아졌죠. 또 4차 산업혁명은 글로컬 팀 사역을 더욱더 이제 용이하게 만든다는 거. 또 코로나 팬데믹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비접촉 선교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줬다는 거. 이동은 쉽지 않은데 비접촉 선교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수단 활용을 가속화시켰다는 거. 지난 3월에 우리 국내에서 통신회사가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작년 3월 달에 작년 1월과 3월에 소위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우리처럼 화상회의 이것이 1월과 3월 사이가 20배 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달 사이에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선교도 이런 비접촉 선교가 활성화된다는 거. 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20세기 이후에 선교사가 어떻게 대거 배치가 되어 왔는가 이런 그 배치에 대한 동향을 분석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다가 이렇게 해본 것인데 뭐냐면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선교사 재배치에 대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선교 운동의 동향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에 조금 언급됐지만 다시 한번 조금 써머리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선교사들,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들, 물론 외국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대규모 재배치를 가속화한 요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랍의 범위 실패와 대규모 난민 발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안지역 선교사 비자발적 혹은 자발적 출국입니다.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발달되면서 아예 우리 합동측도 마찬가지죠. 지역부 자체를 그냥 다 그냥 한꺼번에 드러내기 식으로 이렇게 축출을 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방식을 써야 되느냐? 제3의 사회 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난민선교는 골든타임 5년인데 우리 계속 우리가 기회를 놓쳐가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런데 앞에 이 2가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만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 the worst has came.
has come. 아주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아예 선교사들이 이동 자체도 못하도록 이렇게 막은. 자, 이런 가운데에서 지나간 10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참 자꾸 어려운 그런 선교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럼 이제 앞으로 10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고 파송이 되면은 아마 지금 장기 선교사 훈련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10년은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그 10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어떤 선교지를 선택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선교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특별히 선교사의 대거 배치가 되는 이런 재배치, 이런 그 동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주류로 진행되고 있는 선교 트렌드의 새로운 균형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2차 대전 이후부터 선교사 재배치 동향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갈까, 어떻게 배치가 될까, 어떻게 재배치해야 될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자, 1950년대 이전까지는 전 세계 국가의 대부분이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로 유럽 국가들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 아시아권은 또 일본의 식민지, 또 유럽의 그런 식민지 국가들이었습니다. 유럽이 선교를 하니까 대부분 국가들의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들어갔죠. 중동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유엔 생기고, 그 다음에 유엔 그 헌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서 국가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립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국가들이 자기들의 이전의 문화, 이전의 종교, 또 이전의 정치 체계로 회귀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949년에 중화민주주의공화국이 49년 10월 1일에 탄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에 중국에서 선교를 CMI, China Inland Mission, 허스튼 테일러가 세운 이런 선교 단체들이 중국에서 대거 축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마음대로 들어가는 이런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자유지역과 선교를 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1948년에 독립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선교 이전에 95% 국가들이 선교 자유지역인데 이렇게 국가들이 공산화되거나 막아가는 가운데 축출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사의 대부분이 자유지역으로 몰립니다. OMF 같은 경우 그렇죠. OMF는 CMI, 중국 내지 선교회가 중국에서 이제 1952년까지 있다가 쫓겨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쫓겨난 이 선교사들이 어디로 나가느냐, 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OMF라는 Overseas Mission Fellowship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한 3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마닐라에서 제2차 로잔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그 루이스 부시 혹은 랄프 윈터 같은 이런 분들이 10-40 창문, 또 그 다음에 전방 개척 선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90% 이상이 선교 자유지역에 다 몰려있다. 우리가 창의적 접근 지역을 선교를 포기되냐? 아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쪽으로 1990년 이후부터 다시 선교사를 재배치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에서는 1995년에 지코이가 전 세계적으로 단체들이 모입니다. 지코이가 되면서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미전도 종족 또 창의적 접근 지역 이런 쪽으로 선교를 집중하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보내자. 그러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혹은 조금 늦게는 후반까지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파송하던 선교사들이 그 이전에는 그 이후부터는 파송을 안 하는 것으로 서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자, 이제 전략적으로 다시 이제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21세기 들어오면서 네트워크가 발달되면서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추구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자유지역은 어떻게 되실까요? 자유지역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선교사들 파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90년대에 파송됐던 그 선교사들이 이후에 후임들을 받지 못해가지고 거의 넓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나 필리핀 지역에는 선교사들 중간 연령이 60세가 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고령화가 되어서 자, 이 두 가지 다 지금 우리는 선교를 그럼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2030년까지 어쩌면은 우리 선교의 그 선교에서 절벽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 부분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대에 대한 이해, 그다음 또 하나는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시대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은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초연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 특별히 차세대들,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 그 전문인들 어떻게 선교 동원할 것이냐. 거기다가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어떻게 선교 동력화가 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선교 운동을 전달해 준 선교사들, 선교국가, 선교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뭐 90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다 선교 한국, 부산 지역의 선교 횃불, 선교 대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선교를 또 연세 드셔서도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놀란 것은 선교 신학교 같은 경우에 보니까 또 선교지 교회도 보니까 선교사는 선교가 좋아서 나왔는데 신학교에서는 선교학에 대해서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에서 선교학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는 것이 약간 좀 약한 경향을 보았습니다. 또 교회 개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교사는 선교가 좋아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선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 선교를 가린다는 결국은 뭐냐면 선교사가 떠날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런데 조금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그것은 바로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선교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10년은 인구 통계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자. 앞에 전략적으로 어떤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보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에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대거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창의적 접근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선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갈까요? 그런 지역은 아직까지 교회도 신자들도 독립을 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할까요? 낚시는 물고기가 좀 적은 곳에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물고기 많은 곳에 낚싯대 몇 개 들이고 물고기 적은 곳에 어떤 여기에
우리가 거물을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다른 관점, 인구 통계학적인 접근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새롭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경제계라든지 또 전 세계의 그 많은 단체들이나 조직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윤이나 또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 많이 몰리는 곳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혀 새롭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보셨던 대로 저기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 또 남미 같은 지역에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인구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간 연령입니다. 미디언 에이지라고 하는데, 혹은 또 한국에서는 또 중위 연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중간 연령은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연령이 낮은 국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출생률과 인구 성장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세계 인구의 많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더 차지해 갈 것입니다. 그런 지역일수록 차세대 사역의 필요성이 많고 사역의 효과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간다 같은 나라에서는 여러분 한 몇 년만 제대로 이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개화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아프리카에는 20대 장관도 있고 30대 대통령도 있습니다. 사회, 국가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많습니다. 단기간에 미래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중간연령 낮은 국가의 특징. 출산율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일단 낮습니다. 의료 보건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적인 혜택이 적습니다. 이런 데 가서 학교 세우는 거 쉽습니다.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아이들까지 노동에, 그러니까 아동 노동 인구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여러분 14살, 15살 애들이 한 가족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동 착취, 아동 매매, 그 다음에 가난한 아프리카 소녀에게 섹스는 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적인 학대, 조혼,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 사회 문제. 내전 중인 곳에서는 심지어 소년병 문제까지 이야기합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중간 연령이 18세. 그런 데서는 전쟁 나면 어쩔 수 없이 14살, 13살, 15 이런 아이들이 총 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지혜 수준이 낮습니다. 독재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폴 카가메라는 르완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분이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대 초에 맡았을 때 국가에 많은 어떤 혁신적인 변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국가의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전부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헌법 바꾸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를 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단, 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의 대통령은 제외된다. 자, 여기에 국민들 98%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98%가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75년에 중간 연령이 20세가 넘어갑니다. 73년에 유신헌법 개헌할 때 가능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집단 지혜가 그때 우리 중간 연령이 20세 이하였기 때문에,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집단 지혜가 올라가면은 독재도 쉽지가 않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제적인 문제까지 가져올 수 있다. 자, 중간 연령에 대해서 특별히 월드뱅크 같은 데,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재단 이런 데서 월드뱅크나 CIA 또 그 다음에 UN 그 인구 재단 이런 데서 아주 중간 연령 낮은 국가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세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난민 문제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세계적인 어떤 불균형 속에서 일어나면서 그 잘 사는 국가들 또 경제적으로 착취한다 생각되는 이런 어떤 기업들이나 또 이런 정치인들 여기에 대한 테러라든지 반항이라든지 그래서 세계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세계 국가별 중간 연령이 이렇게 쭉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자료에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색깔이 짙은 곳일수록 중간 연령이 높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높죠. 일본은 48세입니다. 모로코가 아마 51세인가 2세인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최소 국가들 여기는 보면 다 10대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 자, 여기 대륙별 중간 연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아는 31세입니다. 중국은 한 37세 정도 되고 유럽 전체 42세. 지금 올해는 한 43세 정도. 자, 북미 35세, 남미 31세 이런데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18세입니다. 아까 1950년, 2050년, 2100년 아프리카 인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할 비율을 여러분 보셨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의 중간 연령 변화하고 선교적 변화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75년에 우리가 중간 연령 20세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역이 절정기였습니다. 해외 선교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우리 중간 연령이 3세가 넘어갈 때 1996년입니다. 이때부터 대거 해외 선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해에 나중에는 1000명씩 선교사 자원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갑자기 2014년에 아주 충격적인 발표가 KWM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2014년과 2015년의 사이에 선교사 증가가 0명이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중간 연령이 40세를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고령화. 자, 국가 중간 연령이 그렇다면은 선교사 중간 연령은 한 10세 정도 더 많습니다. 이 지금 우리 국가 중간 연령이 이제 43세, 44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교단 선교사 중간 연령이 54세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사역할 국가 중간 연령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무엇을 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권 30대에 들어간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동에 여러분 뭐 두바이, 뭐 저기 카타르 이런 데 가보십시오. 호텔 또 식당 이런 데 필리핀 사람들 많습니다. 중동 가정의 깊숙한 곳에 메이드로 필리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타르에서 거기서 하루 이렇게 기착을 하면서 호텔에서 근데 호텔에서 음식을 이제 주는데 가보니까 필리핀에서 어떤 빤싯이 있습니다. 빤싯은 뭐냐면은 우리 잡채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보니까 주방장이 필리핀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보시면 이거는 우리 교단, 우리 KPM 선교사들이 연령을 국가 중간 연령하고 같이 이렇게 쭉 나열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아래쪽에는 여러분 조금해서 여러분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국가 중간 연령이 제일 밑에 15세부터 48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뭐냐면은 요 축은 뭐냐면 선교사 나이입니다. 자, 25세부터 75세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우리는 물론 7세 은퇴이기 때문에 7세 넘은 분들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한 점은 우리 245 가정, 각 가정의 우리 그 선교사 나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국가 지역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중간 연령이 필리핀은 23.5세입니다. 여기 보면은 위쪽에 점들이 많이 몰려 있고 젊은 쪽에는 점들이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쪽에 점들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 점들은 단기 선교사들입니다. 장기 선교사들은 보십시오. 57세 전후로 해서 60세 은퇴 가까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더. 자, 여기 19세 이하의 이 지역들이 다 아프리카 지역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 이쪽에 몰려있고 여기에 달랑 20대 한 분인데 이분도 단기 선교사로 가 있는 분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48세에 가까운 이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연세 드신 분부터 젊은 분들까지 아주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프리카에서는 30살 넘은 할머니들이 30살만 되면 할머니 된 분들이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14살, 16살 때 애 낳고 또 그 애가 또 그렇게 낳고 32, 3살 할머니, 할아버지 있습니다. 그 60대 정조, 고조 할아버지 이상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늦둥이 아들하고 큰 누나 서로 세대 차이 난다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문화권에서 세대 차이, 언어 차이, 문화 차이. 자, 젊은 분들 이런 데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환율 낮은 지역에 여러분들이 몇 년 일본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사회가 꿈쩍을 안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단기로라도 가서 하고 나오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사회에서 어떤 중진 역할을 하면서 시니어로 금방시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18개의 연락처 중 하나를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요즘 괜찮습니다. 제가 시리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어느 곳에 건물을 던질까? 어디에 우리가 좋은점을 들까? 어디에 지속성,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할까? 이것은 F&B 아까 말한 진예교 선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연령이 낮은 지역에 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지역일수록 서로 연령 균일 그래서 중간 연령 20세 이하 국가들 쭉 이렇게 순위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로컬 미션을 담당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정규 분산식, 이 특히 현지주의 양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고신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이사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제안들을 드렸는데 이사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안이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우리 선교 구조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현지 지도자들 양성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하는 우리가 어떤 그 포멀한 정규 신학 과정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신학교 세우겠다고 하면은 지도자 양성하겠다고 신학교 세우는 거죠. 그 어떤 지역에 땅을 사고 건물 세우고 기숙사 짓고 멀리 있는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뭐 4년 혹은 6년씩 이렇게 해서 목회자를 만들어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과연 가능한가? 이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교단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제가 이제 조사하면서 미국을 보았습니다. 이런 걸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CRC Christian Reformed Church라고 이 교단 선교부를 보았는데 1970년대까지는 선교사 주도의 현장 선교가 CRC 여기도 교단 선교부 우리처럼 개혁 장로교입니다. 교단 선교부인데 선교사 주도의 현장 선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이지리아에만 한 국가에 105가정이 사역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이 선교사 이렇게 은퇴를 쭉 해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980년대 지나면서 90년대부터 준비한 것이 뭐냐면 디모데 리더십 트레이닝 인스티튜트, 그래가지고 리더십 훈련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츰차츰 커졌는데 지금은 전 세계 CRC 선교사가 전 세계 50가정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선교는 이전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전보다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선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디모데 리더십 트레이닝, 이 리더십 훈련이라는 요것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경 중심적인 신자, 바로 개혁주의 어떤 신자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 또 그런 제자들, 그런 교회를 만든다면 교단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교파들하고 다른 교단들 또 단체들 같이 협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개 이상의 단체들, 교단들이 이 디모데 리더십 트레이닝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지도자 훈련 양육 과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선교 역량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미 선교사들이 지금 현재 약 1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는 미국 시민권 가지지 않은 제3국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GMS에서 이제 그 미래 선교 센터장인 정용구 선교사 한때 통합측 선교부의 선교본부에 있습니다. 지금 통합측 선교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외국 사람들을 우리의 선교사로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느냐? 또 우리 한국 사람인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우리 통합적 선교사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고민하면서 지금 이제 한 일주일 후에 그것을 두고 이제 그 선교학자들 모여서 포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그 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들과 여기에 대한 것들을 대해서 그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그래서 어제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미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에 이미 그 80년대부터 인도에서 유학을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 분들과 결혼해서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GMS 선교사를 파송돼 선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 결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인을 어떻게 하냐. 그건 지금 이제 GMS도 아마 숙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KP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만약에 이런 미국 같은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현지 지도자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산식 방식으로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혹은 또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가서 해주고 빠지는 이런 방식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이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될 부분이 이제 지금 한 40분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언택트 시대의 이 선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 하는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제가 팬데믹 시대라고 이제 선을 이렇게 그 명칭을 이렇게 하느냐?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자 이제 올해 연말쯤에 뭐 되면은 아마 코로나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멈추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코로나 변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자 우리가 포커스 아까 제가 세대, 시대 이 두 가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초연결 시대 차세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당장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것이. 이런 가운데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온 범위나 영역이나 이 변화를 통해 가지고 선교 변화도 가지고 오는데, 선교 범위, 선교 영역, 선교 방법, 선교 내용 모든 것에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사람, 모든 세대의, 또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논의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 팬데믹이 이렇게 되는 이 가운데에서 감염성 질병, 또 환경 재난,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앞으로 이동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이것은 꼭 팬데믹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 문제 때문에도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언택트 미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신분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서 사역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다양한 이유로 원거리 사역을 해야 될 그런 경우, 또 때로는 이전에는 이 이슬람권이라든지 또 혹은 기존 문화들이 아주 강한, 사회 공동체 안에 문화들이 아주 강한 곳에서 따로 빼어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따로 거주를 하면서, 뭐 혹은 그것이 이제 선교 기지일 수도 있고, 미션 스테이션 같은 이런 될 수도 있고, 센터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했는데, 사실 보냈을 때에 거의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왜냐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다시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땡겨 와서 우리가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있으면서도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이것이 그런 가운데서 이 언택트 미션이라는 것이 되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19 시대, 팬데믹인데 돌이킬 수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일어났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아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이 기후 변화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시는 대로 뭐 플라스틱 사용 많고, 거기다 이산화탄소, 또 미세먼지, 거기다가 여러분 축산혁명을 통해 가지고 목축혁명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이제 소나 양이라든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이런 동물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정도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가 트럼이나 방구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자동차 몇 대가 배출하는 것 버금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식생활이 이렇게 개발되고, 이전에 이제 고기 많이 먹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불목을 하게 되고, 방목지 필요하게 되고, 또 방목지뿐만 아니라 사료를 먹기 위해서 콩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또 자연적으로 경작 질도 많이 늘리고, 이런 가운데서 온난화 현상이 가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에 특별히 인간과 동물들, 이전에는 바이러스를 경계를 안 넘었는데, 동물에 감염되는 것이 소위 인수공통 감염병, 이런 바이러스 변이들이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20세기에 나온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1970년대 이후로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아주 심각한 신종 감염병, 에이즈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30개 이상. 그런데 이 코로나는 2003년에 사스를 비롯해가지고는데, 자, 코로나 변종이 되어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나타나는 이 발생 주기들이
자꾸자꾸 짧아집니다. 6년에서 5년, 3년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이제 코로나 발생 확산 일지인데, 자,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이 팬데믹이 어떻게 생겼냐? 이것은 이전부터 그 세계 역사를 쭉 해보면은 결국 이 팬데믹은 이동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흑사병이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자, 홍콩 독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 바로 미국 같은 이런 지역에 막 그냥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거기다 또 세계 대전을 통해서 군사들이 이동하는 가운데에서 자, 3T 시대라고 하죠. 텔레 커뮤니케이션, 텔레 트랜스포테이션 뭐 이런 시대에 이런 가운데에서 이 막 저기 저가 항공도 막 이런 거 되어가지고 1년도 안 되어서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르프킨 같은 사람이 2014년에 이미 서식지가 파괴된 생물들이 대대적인 이동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시작될 것이다. 반다나 시바 같은 이런 분은 그 인도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양장 물리학 전공한 분인데 인도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생명 무슨 운동 이런 거 하고 하는 이런 분인데 지구 생물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몸살을 겪을 그런 지구가 몸살을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 코로나가 뭐 엄청나게 퍼지는데 놀랍게도 중간 연령이 낮은 지역들은 코로나 확산율이 생각외로 적습니다. 아프리카인데 왜 적냐?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그래도 전 세계 여기에 보면은 훨씬 적은데 그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중간 연령이 낮습니다. 젊습니다. 감기처럼 쑥 지나갑니다. 거기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말라리아 약이 저기 어떤 데서는 코로나에 효과 있다. 근데 또 음모론에서는 이거는 프랑스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에 저기 화이자라든지 세계적인 굴지의 제약 업체들이 팔기 위해서 저기 말라리아 약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WHO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저기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서 그것을 막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말라리아가 많기 때문에 늘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통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이 이동 통제가 되니까 아주 극빈층들이 경제난, 신혼난, 교육난, 또 보건, 의료 대란, 그 다음에 특별히 가정 내 폭력 이런 것들을 많이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환급 팬데믹 이것이 바로 가난하고 중간 연령이 낮은 지역에 이게 코로나는 상대적으로 약한데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강한데 코로나 때문에 오는 그 환급 팬데믹 앞으로 세계는 노멀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계는 무너졌다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기 유발 하라리 같은 아주 이런 사람들은 한참 전에 이루어져야 할 개혁을 감행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감염학자들이 더 험악한 것이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팬데믹에서 신데믹으로 뭐냐면은 이런 팬데믹을 유발하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팬데믹 하나가 아니라 신데믹이 신이라는 이 말은 여러 개 복합적으로 신데믹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뭐 많은 경제, 정치, 기술, 사회문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뉴노멀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교도 뉴노멀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종교적인 변화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 종교 가운데서는
국가의 종교 지배력이 강화된다. 우리 한국 이미 느끼죠. 자, 역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떤 전염병들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에 이 국가는 이 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서서히 국가에 대해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패스트가 14세기, 15세기 이럴 때에 이렇게 창궐할 때에, 그때에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이 패스트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의 죄냐? 결국 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이곳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문제다. 그래서 유대인들 학살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당신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절반 정도는 개종하고 절반 정도는 학살당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는 중국을 계속 이렇게 쳐가지고 무마시키려고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상당히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서울에도 다녀보면은 뭐 지하철은 발들 틈 없이, 특별히 눈 같은 거 오는 날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태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 예배 집회, 종교적 유대감이 형성하는 기본 가치에 대해서 위협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는 근본주의적 보수적 성향으로 사회에 고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탈종과 세속화, 특별히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세속화, 또 그 다음에 돈 중심, 이런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 기부금이 줄어들고 종교 전파력은 약화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강조해야 될 시기. 그래서 더 제자 훈련 더 필요하다는 거. 사랑, 자비, 치유, 돌봄, 종교의 대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는 거. 초대교회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 때 250년경에 그 감염병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그때에 그리스 로마 종교들은 기부금들이 주로 제의나 축제 이런 데 쓰였습니다. 거기에는 신전도 있고 우상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회는 그때 당시에 뭐 가다 보면 숨어 있는 그런 때죠. 그런데 이 기독교회가 그때 무엇을 했냐면은 기부금 들어오는 거, 헌금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모아두었다가, 그때 당시에 감염병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염병이 생기면 가족들도 그냥 문 밖에, 집 밖에, 거리에다가 이렇게 내버립니다. 감염병이 생긴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이 모아놓고 격리를 시켜놓고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서 참 종교. 그때 당시에 황제 중에 아주 기독교의 적대적인 황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 이 도덕성이 우리가 멸시하고 박해하고 있는 저 기독교, 우리가 소위 그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기독교의 도덕성보다 낮으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기독교의 적대적인 로마 10대 황제가 박해하던 이런 그런 시대에 나중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그 종교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돌리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 현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팬데믹 시대에 선교 어떻게 해야 될까? 선교 지수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선교 국가들이 선교를 해야 하는 이 국가들이 많은 장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이것을 극복을 하고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 팬데믹 시대에 직접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할까? 자, 이것을 제 혼자서 고민을 해가지고 내어놓으면은 이거는 뭐 그냥 당신의 아이디어일 뿐이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접촉 선교에 대한 것을 일단은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접촉 선교를 얼마나 하셨을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영이시다 되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접촉 선교는 뭐 요한 1세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또 들은 바라 하고, 이렇게 접촉 선교는 공생의 3년 반, 그 외에는 대부분 비접촉 선교였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그 믿으면, 그럼 우리가 선교사가 없으면 선교를 못할까? 호산나, 아이들과 사람들이 외치 않은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시겠다. 우리 선교사 없어도, 우리가 현장 못 가도 하나님 원하신 선교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비접촉 사역이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비접촉 선교는 선교 현장에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선교 대상과 창의적 창의적 연결을 통해 선교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 비접촉이면서도 연결성을 지속하거나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경제, 교육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카이스트 같은 데에서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는 거 한번 해보자 하고 몇 년 전부터 카이스트 교수 제가 한 분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코로나 딱 일어나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 학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3월 달에 벌써 대부분 학교들이 바로 비대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선교는 지속되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도 이런 다양한 방식을 융합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글로벌 선교,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적인 것들도 같이 융합하는 이런 것이 융합 선교이죠. 비추 선교 성경의 사례, 레위기, 또 성경에서 기록 남기는 것,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여러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결국 선교사인 아들을 성육신을 보내서 하시고, 또 바울은 놀랍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선교적인 역량은 더 커졌습니다. 왜냐?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던 그 서신들이 지금도 남아서. 자, 사도 요한, 전 세계에 경종을 주는 요한계시록 반문서에서 썼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비접촉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역과 연관성, 결국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촉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물질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여주는 선교, 외형적인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제자화시켜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기도, 말씀 묵상,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인격, 이런 것들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러면 한마디 메시지를 통해서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이제는 본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 협업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네트워크에 쑥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역 선교부도 광역화. 여러분, 이상하게 교단 선교사들끼리는 서로 어쩔 수 없이 모임을 위해서, 정규 모임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협력을 잘 안 합니다. 현장에서 확장팀 사역, 교발 초월해서 그것이 도리어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교단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또 지역 선교가 가지고 있는 선교 전략이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더 쉽게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사상 초유의 이 네트워크를 통한 선교사 훈련 동기들이 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선교 현장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가운데서 또 다양한 이전에는 뭐 교회개척, 신학교육 다 분리 아닙니다. 같이 융합되고 전인적인 사역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국가는 이동 집회의 제한 정도가 또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매체, 인프라 이것도 제가 저희 교단이 파송된 선교 지역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이렇게 내드린 보충 자료에 보면은 국가들 자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 팬데믹이 도리어 이것을 더 가속화시켰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여러분 4차 산업혁명과 아프리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른 앞선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전 세계 현금 통화 거래가 완전히 사라진 국가가 있습니다. 발달된 국가가 아니고 소말리아에서 독립한 소말리랜드라는 국가입니다. 2017년에 BBC가 취재를 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국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문맹입니다. 글자를 못 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바일 거래가 가능하게 됐을까요? 바로 기능성과 단순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른 접근이 있는데, 자, 언택트 미션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다 무조건 이런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냐? 아닙니다. 시간을 달리해서 직접 접촉을 하지 않지만 서신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체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드백을 받는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물질이 통용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제가 한국에 있지만 우리 그 현장의 선교 지원을 여러 가지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물론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그래도 현장은 좀 낫지 않겠나? 현장보다 낫지 않겠나? 저도 안식년 되니까 도리어 이제 그 안식년에 나오는 사역비는 없거든요. 적은데 이렇게 저렇게 모임 가지고 요즘 모든 이동은 제한되지만 온라인은 됩니다. 온라인으로서 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는 비접촉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7분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자 어떻게 사역할까 하는 이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얻어보시기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3월 11일에 WHO에서 발행하고 난 다음에 3월 말쯤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락다운, 이동 통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 지났을 때에 4월 20일부터 5월 10일, 20일 동안에 우리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 구성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개만 이제 보면은 사역 종류별로 교회 개척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주관식으로 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화상, 통한, 뭐 이런 식으로 SNS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국가별 응답자 쭉 보니까 요 색깔들은 아프리카 있는 우리 선교사들입니다. 그 외 나머지 지역들 우리는 한 55개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 주관식으로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한 것들을 집약을 해가지고 쭉 해보니까 약 3,121개 단어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들이 빈도수를 보니까 쭉 나눠진 통한 이런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에센스라는 단어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교육은 그래도 해야 된다. 그다음 화상, 영상, 온라인. 자,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 줌은 사실 화상이 들어가죠. 그런데 줌을 아예 그냥 고유명사처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줌이라는 단어를 또 쓴 분들이 많다는 거. 여기까지 묶어버린다면은 이것이 바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혹은 온라인은 아니지만 전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SNS라든지 SMS, 메시지 있죠. 숏 메시지 서비스 이런 거 통해서. 자, 그다음에 요거는 사역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도 사역은 지속돼야 되는데 특별히 교육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회를, 왜냐하면 제일 빨리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가 비즈니스 하는 데하고 교육하는 데입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심지어 국가적인 록다운을 제 여동생이 거기 있는데 파리에 있는데 록다운 하는 가운데서도 학교는 그래도 예를 들었습니다. 교육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자, 전도, 교제, 만남, 전달 이 다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이제 사역 종류별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자, 먼저 예. 뭐 어린이 사역, 학교 사역이라든지 제가 여기 좀 전체 설문을 이제 종합을 시간 다 돼서 제가 이걸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거는 각 예를 들어서 교회 개척 혹은 목회 혹은 신학교 사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이것은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자료에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설문을 종합을 하면은 어린이 사역이 팬데믹 상황에서 약화되기 가장 쉬운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선교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모이지 못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사역, 교육 사역이나 신학 교육 사역은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모델을 쉽게 차용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의료 사역이 사실 필요한데 빈도수나 집중도가 더 심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전문인 중에서 그래도 제대로 사역을, 의료 사역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 교단 선교부들 다 대부분 다 보니까 의료 선교 사역자들이 적습니다. 그래도 저희 KPM은 복음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아직 약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좀 더 보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팬데믹 상황에서 돌파를 도와주는 키워드라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존의 문제와 연결된 어떤 그 식료품, 구제품, 방역품,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막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호물자 전달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면은 이 락다운 이렇게 하던 이런 데서도 군인들이나 경찰도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데에 또 우리의 그 어떤 돌파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이 제한될 때에 선교사들은 가족들끼리 또 공동체끼리 영성 강화, 자기 개발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준비, 또 가족의 영성 강화, 또 나누는 사랑으로 오는 복을 깊이 누리는 기회, 이웃에다가 뭐 갖다 주고 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또 장기적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는 이제 그 본부나 이사회, 특별히 리더십 쪽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재정 비축, 영성 강화, 전략 보강, 현장 자립, 또 구조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런 순으로 나열했다는가. 또 선교사들이 사역 지원 요청의 가장 우선 순위가 이제 중보 기도, 재정 지원, 또 구호품 지원, 특히 마스크 같은 걸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지원, 신적 지원, 자료 지원, 인력 지원, 재정 지원, 연구 지원, 교육 지원. 그래서 이 모든 본부 구조를 지원 중심으로 그래서 또 현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대규모 예배나 집회보다는 소그룹, 점조직 혹은 가정 단위로 사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 형태 혹은 또 초대교회의 그 어떤 그 점조직, 소그룹 이런 형태. 그다음에 1대1 전도 양중은 가장 중요한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있지만 한 사람끼리 특별히 만나게 하는 그런 정도는 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1대1 전도 혹은 소규모 제자 양육 이란 것이 결국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컬 선교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